들리시나요? 네. 아, 마스크 벗고 얘기하는 게 너무 편하네요. 아직도 강의실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마스크를 벗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예, 말하기 훨씬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강준호라고 합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뭐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전에 교양학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칭을 좀 바꾸고 교육과정도 바꾸면서 그 전보다 좀 그 인문학 교육을 좀 전보다 좀 강화시켜서 이제 좀 새롭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얼굴만 바꿨다고 말할 수 있죠. 자, 오늘 시간이 뭐 1시간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가끔 윤리학 강의를 할 때 이 공리주의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 한 반 학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걸 1시간 만에 뭐 어떻게 네, 대충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방금 소개에서도 그랬지만 저는 주로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연단에 나서서 이렇게 뭐 이렇게 강연을 잘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재미없으시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강연 목록을 보니까 그나마 아마 오늘 제가 하는 주제가 좀 제일 쉽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까 뭐 천상에 비유하셨는데 뭐 칸트나 헤겔이나 이런 분들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접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철학 공부를 좀 해볼까, 칸트 쪽으로 해볼까 하다가 근데 오늘 같이 얘기하게 된 이제 공리주의라든지 아마 이제 여기 이제 언뜻 뵙기에 아마 국민윤리 세대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국민윤리 세대입니다. 네. 국민윤리 이제 기억에 남는 건 옛날에 뭐 벤담이라는 사람이 있다. 모르고 그 사람이 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걸 얘기했. 제가 나름 성실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억에 남았는데 한 10년쯤 후에 이제 대학원 어떤 수업에서 그 벤담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계속 이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는 이제 이 벤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뭐 제가 또 연구한 분야가 그쪽이다 보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벤담이 1748년생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270여 년 전 정도에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살기도 좀 꽤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평균 수명에 비추어 보면 그래서 1832년에 죽어서 한 80세를 넘기고 근데 지금 저기 보이시는 거는 저게 좀 사진이 좀 어두운데요. 저게 이제 그 작년에 저 경남대학교의 정원섭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영국에 가셨다가 저한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벤담의 박제입니다. 이 벤담은 죽으면서 자기를 박제로 만들어 달라고 이제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박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몸인데 이제 머리는 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밀랍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모습 그 벤담이 그 마지막 살아 있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전에는 이제 좀 이렇게 큰 나무 상자 해가지고 좀 이렇게 지하에 뒀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훤히 트여 있는 공간에다가 전시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코로나 기간이니까 마스크를 씌워놨어요 그 위에다가. 자, 그래서 저기 사실 저렇게 이제 오랫동안 저 사람을 저렇게 기리고 보관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그만큼 이제 영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먼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제 교과에서 이름 정도만 아마 들어보셨어요. 이 벤담이라는 인물이 어떤 시대에 태어났는지 잠깐만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8년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해방 이후에 굉장히 격변의 시대들을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뭐 도시마다 막 공장이 이렇게 막 들어서고, 그 도시로 이제 농촌에 있던 노동자들이 막 도시로 몰려들고 일자리를 찾아서, 그런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계몽주의, 우리가 보통 이제 1700년대를 계몽주의 시대 이렇게 가리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 뭐 연도를 좀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계몽주의 시대 그러면 보통 한 1700년대, 그리고 뭐 그 중심지를 프랑스, 파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700년대는 바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영국의 또 벤담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애덤 스미스가 태어나서 국부론을 지은, 그래서 경제적 자유주의가 이제 발흥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주의, 그런 말하자면 개인들이 국가에게 정부나 국가에게 더 이상 우리의 경제적 삶에 관여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뭐 이런 어떤 경제적 자유를 외치던 그런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시 유럽 역사, 서양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도를 외우기가 쉬워요. 1789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또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많은 주변에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당연한 이 대의제 민주주의, 자, 이게 이제 슬슬 이제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점점 이 선거권을 또 확대해 달라는 그런 이제 주장들이 일어나던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선거권이 확대돼 나가는 과정은 시간이 굉장히 지난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런 뭐 새로운 아이디어들과 실제로 이제 어떤 물질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이 마구 일어나는 어떤 그런 시기에 런던의 한 부유한 법조계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법조계 집안 이렇게 하면 당장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 집안 사람을 이렇게 통틀어서 보면 법조계에 있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벤담 같은 경우.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그 로드 챈슬러라 가지고 이제 맞으면 대법관을 지냈고, 그래서 그 벤담의 아버지도 이제 벤담을 이제 좀 이렇게 이 법조계에서 이제 높은 자리로 이렇게 올려 보내기 위해서 일종의 영재 교육을 한. 우리가 이제 맞으면 뭐 이게 범상한 인물은 아닙니다. 이게 맞아 12살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12살에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 법학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3년 반 만에 대학을 졸업하고요. 그리고 또 한 2년 만에 석사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2년 만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합니다. 벤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뭐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영재로서 이렇게 기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쭉 잘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영재 교육의 폐해라고 해야 되는지 이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벤담은 법적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뭔가 뭐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 책을 읽고 뭐 그러면서 오히려 좀 다른 길로 벗어나요. 말하자면. 자, 근데 이렇게 말하자면 자신의 뜻을 저버린 그 아들이 말하자면 이제 좀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돈을 좀 구하려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매몰차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벤담은 결국 이제 나중에 독신으로 죽게 되는데요. 그리고 뭐 한 번은 이제 여성을 데리고 와서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어디서 근본도 없는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뭐 저런 여자랑은 결혼도 안 되고 돈도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인생에서 여자가 등장한 그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결국 80 넘도록 이제 독신으로 살다가 심지어 나중에 자식도 없고 당연히 그러니까 자기 그 사무실 안에서 혼자 죽습니다. 좀 굉장히 쓸쓸하죠. 어떻게 보면 말로가.
자, 이런 격변의 중심에서 태어난 이 벤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공리주의의 어떤 그 대표적인 인물, 마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교과서나 이런 거에서만 접하면 마치 그 최초의 공리주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마지막 어떤 말 그대로 대표적인 인물일 뿐이지 이 사람이 뭐 유일한 공리주의자라든지 아니면 최초의 공리주의자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론이 아니라 전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국인들의 사고 방식 자체가 약간 이 대륙 쪽에 있는 사람들, 독일이나 이 프랑스 쪽 사람들하고는 조금 사고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경향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반화하면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이 독일이나 프랑스 쪽으로 유학을 하신 분들하고 미국이나 영국으로 유학을 하신 분들이 약간 경향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영국인들은 약간 이 프랑스나 독일이 약간 좀 관념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를 경향을 가진다면 영국인들은 굉장히 실용적인 정신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벤담이 태어났던 1700년대는 그 영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좀 부흥하던 시기였고, 근데 그런 와중에 또 경제적으로는 부흥을 하는데 또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많은 빈민들과 또 불황자들, 여기서 뭐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불황자가 그냥 서울역 앞에 몇 명 누워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숫자가 엄청난 거예요. 숫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앞에도 이렇게 적었는데 저 결과 첫 번째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어 결과. 뭐 이게 뭐 과정이고 의도고 다 그런 것보다도 결과를 가장 중요시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거,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거. 이것을 궁극적으로 삼는 이 공리주의적 사유는 여기 보시면 18세기니까 1700년대죠. 그러니까 맞으면 꼭 벤담이 아니더라도 이미 그런 식의 사고 방식이 영국 사회 전체에 넓게 퍼져 있었다. 이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진들은 벤담 이전에 이제 공리주의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칭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이들이 누구인가를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벤담보다도 한 세기 혹은 그보다 더 앞선 인물들도 우리가 공리주의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벤담이나 뭐 존 스튜어트 밀 요 정도 이렇게 한두 사람 정도로 이렇게 배우니까 마치 이 사람들이 그 공리주의자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 이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 공리주의적 사유를 공유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보통 벤담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제대로 이게 전공을 하기 전에는 벤담이 이 말을 최초로 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벤담 이전에 이 말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벤담이 자신의 그 20대에 쓴 그 말하자면 자기 어떻게 보면 처녀자기 이런 표현 쓰면 안 된다 그러는데 하여튼 첫 작품입니다. 이 정부론이라는 책에서 조 문구가 나옵니다. 조 문구. 옳으냐 그르냐는 최대 다수의 그 기준은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있다. 요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을 한 건 사실인데 최초는 아니었다. 이 사람 말고도 이 말 한 사람들이 많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공리주의의 기본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 원칙. 공리주의 기본 원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하자면 공리주의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단순하다는 겁니다. 원칙이 단순해요. 보면. 그래서 최대 행복이 유일하게 옳고 마땅하며 보편적으로 바람직한 인간 행동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사회자분께서도
얘기해 주셨던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이 책도 그 벤담이 굉장히 젊었을 때 쓴 책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리주의가 이제 대충 이런 거다, 뭐 원칙이 어떤 거다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부차적인 문제고, 예. 공리주의라는 이 원칙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벤담은 굉장히 실천적인 일들에 관여를 하고 싶어했습니다. 맞으면 실제로 이제 세상을 좀 바꿔보고 싶어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많은 변혁의 시기에 뭐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변혁의 시기에서 뭐 민주화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과연 이제 어떻게 돼야 될까? 어떤 세상이 돼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60운동 세대입니다. 대학교 1학년에 이제 87년도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뭐 제대로 학교도 못 다녔어요. 학교에서 자꾸 수업 거부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해가지고 막 맞으면 굉장히 혼동의 시기였죠. 혼동의 시기. 그래서 만약 이제 드디어 이제 군사 정권이 끝나고 뭐 이제 뭐 이렇게 민주화가 되는 건가? 뭐 이런 어떤 변화의 시기죠. 변화의 시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서로 다른 이제 말하자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세상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실제로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 실천적인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사실 이제 벤담도 이렇게 막 이론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도 뭐 물론 그런 글들도 굉장히 많이 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제로 뭔가 이런 법은 이렇게 바꿔야 되고, 그리고 뭐 이런 제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실제로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정치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이런 말하자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일단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벤담이 태어난 1700년대라는 거, 계몽주의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벤담도 자기가 살았던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여기서 다른 그 여러 학자들 지금까지 뭐 이미 많이 들어오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많이 들으시겠지만은 대부분 자기가 사는 시대로부터 영향을 받게 돼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사는 시대를 또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00년대 계몽주의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계몽주의를 가리키는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보면 이제 이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미신타파, 말하자면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이 기독교의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기독교의 억압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래서 이제 종교 비판적인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계몽주의 시대 이전에 과학혁명의 바탕에서 이제 그 위에서 이제 계몽주의가 일어났기 때문에 또 과학을 또 중요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벤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리의 원칙에, 자기가 지금 주장하는 이 원칙에 뭔가 토를 다는 사람들은 분별이 아니라 소음을, 이성이 아니라 변덕을, 빛이 아니라 어둠을 끌어들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계몽주의의 영어 표현이 enlightenment입니다. 사실 말하자면 빛을 비춘다라는 뜻입니다. 빛을 비춘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공리의 원칙이 바로 어떻게 보면 빛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계몽이고 이것이 빛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문구를 보시면 또 이 종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이교도와 무신론자로서 고문을 가했던 수많은 성전과 종교 박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종교에 대한 입장은 조금 이게 이렇게, 그래서 뭐 그 벤담은 무신론자냐,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한테 이 종교라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이 공리주의에서 공리주의에서 특별하게 중요한 부분은 과학입니다. 과학. 이게 도덕 과학이라는 걸 만들려고 했습니다. 도덕 과학. 그러니까 도덕을 과학으로 이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벤담만이 아니라 이제 뒤에 이제 밀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잘 모르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아니면 인지도가 좀 떨어지죠. 인지도가 떨어져서 시직이라는 인물 비롯해서 다 언급하는 내용 중에 뭐냐면 도덕 과학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이 도덕 과학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밀도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데 지금까지 도덕론이라는 게 우리한테 뭔가 이게 답을 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타이틀은 윤리학자입니다. 윤리학을 전공했다고 어디 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뭐 어떤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옳아요, 저렇게 하는 게 옳아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전 난감합니다. 저도 답이 없어요. 말하자면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럴 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저런 문제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답을 주기보다는 그분을 더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은 심플한 대답을 원하는데 그리고 명확한 대답을 원하는데 사실 명확한 대답이 안 나오죠. 이게 그걸 윤리학자한테 물어보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짓입니다. 윤리학자한테 가서 그걸 물어보면 오히려 머리만 더 어지러져서 오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 뭐냐면 지금까지 2000년을 넘게 우리가 도덕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도덕 윤리가 우리한테 답을 준 게 뭐가 있냐?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뭔가 이 확실하게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A라고 하는 게 옳은지 B라고 하는 게 더 옳은 것인지 명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객관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학문으로서 도덕 과학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공리주의자들의 공통된 목표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계몽주의의 깊은 영향 속에서 여기 보면 이제 좀 그 벤담의 이제 좀 그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주장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벤담은 인간한테 어떤 본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은 뭐 동물과는 다르고 뭐 인간에게는 어떤 존엄성이 있고 뭐 인간에게는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여기에서 보면은 보면 벤담을 어떻게 보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부분 때문에 벤담에 대해서 아주 심한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만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최고의 두 주인들이 지배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까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지시해 주는 것은 오직 고통과 쾌락뿐이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인데요. 고통과 쾌락은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누가 무슨 행동을 하든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든 그리고 무슨 말을 하고 있던 그 근원을 따져나가면 거기에는 고통과 쾌락이 결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강의실에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제가 하는 이런 인문학 수업이 재밌을 리가 없죠. 그러면 이제 갓 20살 된 이제 저는 주로 이제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데요. 20살 된 학생들이 당연히 이제 막 이렇게 몸을 뒤트는 학생들이 많죠.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딱 그거부터 봅니다. 이렇게 보면 일단 수업에 들어왔는데 팔짱을 끼는 학생 이건 뭐냐면 나는 자겠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잘 테니까 너 혼자 떠들어라 뭐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나는 또 열심히 받아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열심히 받아 이 친구들은 뭐냐면 학점을 잘 받아 보겠다. 학점을 잘 받아 보겠다. 뭐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또 보면은 뭐 억지로 이제 눈 뜨고 듣긴 듣는데 이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딱 봐도 내 수업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제 말하자면 정신이 딴 나라로 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여러 부류의 학생들이 있죠. 그 학생들이 하는 그 모든 하나하나의 행동이 말하자면 다 고통과 쾌락에 결부되어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받아듣는 친구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좋은 학점을 받아가지고 받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이득이나 쾌락을 얻고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팔짱 끼고 있는 학생들은 나는 당장 이 피곤함에서 벗어나고 싶다. 예.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뭐 이건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예를 든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이 쾌락과 고통이 인간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불러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당연한 보면 아니 그러면 그럼 인간이 약간 뭐라고 하지 약간 짐승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예. 아니 그럼 짐승들도 고통과 쾌락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 고통과 쾌락 어떻게든지 지 좋은 것은 하려고 하고 뭐 괴로운 것은 피하려고 하는 게 그 동물들의 본성인데 그렇다면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다를 게 없는 거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존엄성을 좀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말처럼 들린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비난이 주어지는데, 근데 이게 벤담만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꽤 많은 그 1700년대 뭐 영국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인간은 기본적으로는 좀 이기적인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뭐 애덤 스미스만 해도 그렇고 인간은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거,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아가는 존재. 사실 경제학에서는 지금도 일반적으로는 인간은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다. 그 자기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존재. 인간을 이렇게 말하자면 너무 복잡하게 그리면 사실 인간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을 좀 단순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벤담이 또 다른 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보존의 욕망은 자연적 성향으로 승인을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근데 이득에 대한 욕망, 인간의 자기 이익에 대한 욕망도 자연적 성향인데 더 유용하면서도 이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해로운 편견이고 따라서 이 편견의 영향력에 맞서 싸울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 이 욕망이 잘못된 게 아닌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로운 건데, 왜냐하면 애덤 스미스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이 경제가 돌아가는 거란 겁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빵을 만들고 돈을 벌기 위해서 물건을 만들어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것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경제가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가 말하자면 이제 이기심이 유익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벤담도 어떻게 보면 지금 똑같은 취지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벤담은 애덤 스미스한테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애덤 스미스를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리주의는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인간은 쾌락과 고통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고, 그리고 인간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존재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뭐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라고 이렇게 제가 말하면 좀 그렇지만, 자 여기서 보면은 쾌락은 그 자체로 좋은 것. 이미 이제 칸트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니까, 강연을 좀 들으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결과를 중시합니다. 결과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 일어나서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 이후에. 그래서 그 이전에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칸트식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나의 의무이기 때문에 했다. 너 이 행동을 왜 했냐? 그러면 내가 이걸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해서 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공리주의에서는 근데 네가 한 행동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좋은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거나, 물론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예, 뭐 어디 그 봉사단체나 뭐 자선단체에다가 기부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부를 했느냐? 뭐 칸트식으로 따지면 자기가 이런 사람을 돕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기부를 했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공리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그런 의도로 했던 어떤 의도로 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해서 기부를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뭐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들이라든지 뭐 그 보면은 포털 사이트에 보면 남몰래 선행하는데 다 밝혀지죠 나중에. 예, 남몰래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말하자면 연예인들이 일종의 말하자면 일종의 그 뭐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말하자면 어디 그 포털 사이트에 이름이라도 한번 나오려고 이렇게 선행한 거 이렇게 표를 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에서 기업 홍보를 위해서 만약 기부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칸트 입장에서 보면은, 칸트 같은 사람들 견해에서는 보면은 이런 기부가 별로 선행이 아니에요. 보면은. 왜냐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뿐이고. 근데 공리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이 연예인이 무슨 노이즈 마케팅을 위해서 했던, 아니면 뭐 기업 홍보를 위해서 뭐 어떤 사장이 기부를 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기부를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느냐, 예. 그 사람의 의도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종류의 동기도 그 자체로는 좋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좋음과 나쁨은 그것이 유발하는 행동의 결과, 즉 쾌락과 고통에 따라서만 결정이 된다. 자, 이게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공리주의의 기본적인 그 아이디어들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중간 좀 건너뛰고요. 예, 마지막 건 보면 옳고 그름, 도덕적 판단의 대상은 행동이고 그 판단 기준은 행동의 결과다. 이게 이제 공리주의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이 사악한 이해관심이 문제라는 겁니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각자의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고, 예. 그 번 돈 가지고 더 많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규정했을 때, 문제는 이제 뭐냐면 그 인간의 이기심이 이게 절제가 제대로 잘 안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이기적 존재라고 공리주의는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그 이기심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유용한 방향으로 쓰이면 좋은데, 예.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고 자신의 이익을 모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말하자면 오로지 말하자면 자신의 완전 그건 말하자면 어떻게 말하자면 약간 순전한 이기주의죠. 여기 보면 시니스터라, 그러니까 영어로 시니스터라는 단어로 이제 사악한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예. 그냥 단순히 그냥 이기적인 게 아니라 아주 좀, 예, 사악할 정도로 이기적인 경우. 예. 다른 사람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근데 심지어 보면은 자기의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경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몇몇 사람이 자신이 행복해지고자 더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면 이거는 최대 행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사악한 이해관심을 막기 위해서 벤담이 비록 자기가 이게 법조인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배운 게 법학이기 때문에 계속 법의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거는, 처음에 이제 그 맞으면 이 젊었을 때 이 벤담이 요즘 좀 속된 표현으로 이렇게 꽂혔던 주제는 바로 이제 영국 법을 우리가 흔히 불문법이라고 합니다. 불문법. 법 조항이 없어요. 말하자면. 보통은 이제 모든 게 판례로서 결정이 됩니다.
기존의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했다. 예. 그 과거의 이 판례들이 쌓여서 예. 그걸 토대로 해서 예.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판례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만약 그 판사가 어떤 판례를 가져와서냐에 따라서 판결이 막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판사가 어떻게 보면 판사 마음대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판사의 재량권이 너무 커요. 예. 자, 그래서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벤담은 좀 성문법으로 바꾸는 거 예, 여기에 굉장히 예,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특히 이제 이 성문화를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벤담이 법 쪽으로 나가지 않은 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법 쪽의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바로 이제 약간 자신들의 어떤 그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굉장히 그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엄청난 수임료. 그러니까 일부러 만약 재판을 질질 끄는 거예요. 그러면 수임료가 계속 늘어나요. 예. 제가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건 그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의 그 블리크 하우스,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뭐 황폐한 집이라는 작품입니다. 요게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1700년대 말에서 1800년대 나온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만약 법정 다툼을 유산 상속과 관련된 법정 다툼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법정 다툼이 60년을 가요. 말하자면. 근데 그래서 나중에 그 수임료가 그 변호사들이 가져가는 수임료가 그 받아야 될 유산보다 더 많아요. 더 많아지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 뭐 변호사를 비롯해 가지고 이런 이 법 쪽의 사람들이 자신들만 아는 용어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완전 전문가들이죠. 예. 그래서 일반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용어와 그리고 자신들만 아는 절차에 따라서 계속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반인들은 도대체 저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예. 그리고 자, 그래서 이런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이런 사법 절차 이런 것에서 발생하는 고충 때문에 더더욱 성문화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 법 조항을 일반인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꿔야겠다. 사실 우리가 지금 해온 일입니다. 사실 보면은 지금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시면 이제 법 그 조항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뭐 법조문 같은 것들은 그 뭐 어떻게 보면 판사나 뭐 검사나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이렇게 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 법에 쓰이는 용어들도 전부 다 뭐 라틴어니 막 이렇게 좀 말하자면 일반인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언어에다가 그리고 그들만의 나름대로의 그 또 절차들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성문화를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관심사가 단순히 이제 법 쪽의 사람들에서 이제 정치 엘리트 일반 이게 말하자면 단순히 이 법 쪽의 사람들만 바뀌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제 이 통치 계급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갖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1800년대 들어서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네요. 예. 자, 근데 아까 또 언급했던 것처럼 이 벤담이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에 젊지는 않군요. 1789면 한 3, 40대 일어났던 어떻게 보면 가장 충격적인 사건 바로 이제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초창기에 일어났던 그 초창기에는 영국의 지식인들이 벤담도 마찬가지고요. 영국의 지식인들도 이 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좀 절대 권력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말하자면 자신들과 같은 어떤 지식인 계층이 말하자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이제 그림이 그려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프랑스 혁명이 약간 폭력성을 띠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바로 단두대에서 이제 뭐 처형한 근데 바로 이제 이 단두대에서 바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루이 16세 당시 프랑스 왕이죠. 1793년에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영국도 왕을 이제 쫓아내거나 아니면 왕의 권력을 이렇게 좀 누르는 그런 사건들은 있었지만 왕을 처형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루이 16세 처형은 사실 영국인들의 국민 그 정서에 그 왕을 죽인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뭐 조선 시대에 왕을 처형한다. 그 맞으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맞으면 그 어떻게 보면 반대 여론 내지는 그 맞으면 국민들의 어떤 그런 정서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죠. 그런 것처럼 영국인들도 바로 이 루이 16세 처형이라는 거 여기에 굉장히 그 정서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랑스가 영국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해요. 그게 또 역시 179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그 영국의 지식인들도 더 이상 우호적일 수 없는 거예요. 일단 적국이 됐죠.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으니까 적국이 됐고, 그리고 뭐 이렇게 왕을 처형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막 폭력성을 보면서 저건 우리가 바란 게 아닌데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벤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게 아닌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벤담은 이제 저 부분은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자기가 원하는 건 혁명이 아니라 개혁이다라는 거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영국에도 뭔가 좀 개혁은 분명히 필요하다. 안 그러면 우리도 프랑스처럼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손을 써라. 이제 뭐 이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 어떤 영국의 변화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 프랑스에서 어떤 민주적 선거제를 실시한다 그랬을 때 처음에 그것을 찬성했어요. 심지어 이제 벤담은 그것을 제안했어요. 민주적 선거제를 하라고 프랑스 그 유력 정치인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프랑스 혁명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게 되면서부터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해서도 약간 이게 민주주의가 잘못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인상을 받게 되나 봐요. 하지만 여기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파놉티콘이 나옵니다. 파놉티콘 얘기는 좀 이따 할 건데 이 우리나라 말로는 원형 감옥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원형 감옥이란 말이 번역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맞으면 좀 근대적 감옥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좀 새로워진 그 감옥 시설. 이거를 이제 자기 동생하고 1780년대부터 한 20년 가까이 둘이서 이제 말하자면 이거를 계속 정부에 푸시를 해요. 말하자면 자, 우리 지금 이 범죄자 수용 시설들이 너무 불결하고 비인도적이다.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그림을 설계를 가져올 테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추진을 했는데 20년 동안 굉장히 여기에 매달렸어요. 사실은 이 감옥 시설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매달렸는데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제 그 왕의 한마디로 이게 좌절돼 버려요. 그 조지 3세라고 이제 그때 당시 왕이 이제 조지 3세였는데 그 왕이 이건 안 되겠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이유도 설명 없이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20년 동안 매달려온 일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자면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런 식의 의사결정 방식, 즉 말하자면 군주에 의한 이런 독단적인 의사결정 방식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이제 군주제를 비판하게 되고 민주주의로 조금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정치적인 이 스탠스는 이렇게 한꺼번에 확 바꿀 수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좀 약간 좀 천천히 갑니다. 자, 앞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프랑스 혁명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게 됐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가장 잘 드러난 게 그 프랑스 혁명 세력이 맨 처음에 혁명을 시작하면서
내세웠던 그 것이 바로 이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서 인권이라는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건이죠. 예. 뭐 사실 여러 차례 이제 서로 다른 문건으로 나오긴 하는데, 예. 근데 바로 이 문건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가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좀 뭐 생소한 제목일 수 있는데 무정부주의적 오류라고 하는 이 책에서 뭐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은 나한테 이런 권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생각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게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뭐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예. 요즘에 이제 뭐냐 인권 이제 많은 얘기들 나중에 이렇게 듣다 보면 저런 것도 인권이야? 뭐 이런 얘기 이런 생각도 들 때가 가끔 있는데 인권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뭐 이거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기도 하고 했지만은 근데 벤당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이거 보면은 권리라는 것이 있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게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보면은 배고픔이 빵은 아니다. 내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빵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자연권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헛소리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이 프랑스 혁명 세력이 제일 아까 말했던 그 선언문에서 전면에 내세웠던 자연권이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합니다. 인간한테 자연권이라는 것은 없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뭐 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난파가 돼가지고 저랑 어떤 다른 한 사람 둘이서 이렇게 이렇게 무인도에 표류를 하게 됐는데 그 배에서 실려온 이제 말하자면 빵이 한 덩어리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저보다 월등히 체격도 크고 저보다 힘도 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빵을 딱 가져가면서 자기가 먹으면서 야 나도 좀 달라 그러면 내가 왜? 그러면 아니 나에게도 그 빵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러면 아마 무슨 권리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권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가라는 어떤 이런 틀 안에서 법으로 규정돼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주어지는 권리라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밑에 보시면은 나오지만 이 자연권이라는 것부터 이제 법적 권리로 이행하는 단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자, 그다음 넘어가서요. 근데 벤담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법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공리주의자니까 당연히 법의 목적은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이게 법을 통해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은 사실 힘들어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뭘 해주면 행복해질까 이거는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는 해악을 제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법을 통해서 범죄를 못 저지르게 막아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해악을 제거해 주는 거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 주는 거. 사실 사람들마다 이 말하자면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는 다르기 때문에 사실 뭘 해주면 그 사람이 행복해질지, 그러니까 쾌락 그 사람을 즐겁게 해줄지는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다만 이제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해악들을 제거해 주는 게 법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취하기 위해선 당연히 이 해악을 제거해야 되니까 해악을 제거해서 그 법은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못한 사람 법을 잡아다 가두기도 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한테 벌을 주기도 해야 되는 거니까 강제성을 가져야 된다. 근데 또 다른 이제 얘기에서는 법의 목적은 자유를 보존하고 증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의 강제성은 억압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 보장을 위한 필요악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필요악이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벤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형벌은 그 자체로는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뭐 누구든지 자기가 자유를 구속당한다든지 뭔가 벌을 받는 것 자체는 당연히 고통이죠. 고통이기 때문에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벌이 허용돼야 한다면 그것은 오직 그것이 더 큰 악을, 죄송합니다. 저도 눈이 안 좋아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제거하리라고 보장하는 한에서만 허용돼야 된다. 이게 말하자면 형벌도 일종의 말하자면 필요악일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꼭 그래서 불필요한 형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형벌을 줘. 그런 맥락에서 사형도 반대하게 됩니다. 사형제도 반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형벌이라는 것이, 영국의 형벌이라는 것이 굉장히 잔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뭐 사람 죽이는 게 아주 말하자면 뭐 온갖,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것들이 죽음을 가져오기도 했고요. 자, 아까 파놉티콘 얘기를 했는데, 자, 벤담은 이런 식으로 결국은 법의 강제성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유의 제한, 이런 것들은 필요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을 비판하냐면 특히 이제 파놉티콘 얘기를 다시 아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형 감옥이라고 했는데 옆에 오른쪽에 아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말하자면 구도는 이제 이런 식이에요. 말하자면 가운데가 중앙에 있는 게 요게 일종의 말하자면 감시탑이고요. 그래서 감시탑 저 위에서 저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방이에요. 방들. 그래서 감시탑 하나에서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감시인 한 명이 이렇게 말하자면 전체 이 많은 죄수들이 있는 방들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근데 저기 옆에 보시면 옆에 나와 있는 그림은 뭐냐면 저건 이제 프리즌 쉽이라는 겁니다.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그러니까 당시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그 불황자들뿐만 아니라 또 이제 범죄자들을 수용할 만한 이 감옥들이 좀 부족한 상태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려진 이 범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다가 그냥 말하자면 범죄자들을 그냥 때려 집어넣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이제 아무런 이제 범죄자들이 수용할 만한 어떤 그런 다른 시설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보통 그 1700년대나 이런데 그림을 많이 보면은 대부분의 이 범죄자들은 다 이게 말하자면 이게 뭘 차고 있어요. 말하자면 전부 다 이 자유롭지 못하게 전부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팔과 다리 뭐 이런데 전부 다 이렇게 차고 있어요.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불결하고 뭐 이제 그런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벤담은 이제 이 파놉티콘이라는 것을 기획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좀 더 청결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말하자면 그 뭐라고 하잖아,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게 이제 부결된 거는 이제 이런 거 세우는 것 자체가 다 돈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래서 벤담은 약간 이런 아이디어를 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가에서 이제 돈을 받아서 이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감옥이 자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말하자면 그 범죄자들을 이제 노동을 시키는 거죠. 지금 말하면 이제 노동을 시켜서 돈을 벌어오게끔 그 감옥의 운영비를 마련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말하자면 벤담이 좀 비난받는 부분입니다. 이 벤담이 1796년부터 97년 사이에 빈민법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개혁안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뭐 그 영국 자체 어떤 그 말 그대로 빈민들도 물론 여러 층으로 나뉘어집니다. 나눠지는데 아주 극빈층 말하자면 그러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그 말하자면 스스로는 도저히 그
호구지책을 마련할 수 없는 극빈층뿐만 아니라 그 위에 이제 굉장히 좀 어렵게 엄청 힘들게 일을 해야 되고 또 거기다 그나마도 이게 불안정한 상태의 어떤 고용 예. 셋이군요.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빈민법 개혁안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벤담의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이 각각 영리사업장처럼 운영되는 그런 구빈원을 영국 전체에다가 이렇게 등거리니까 똑같은 거리에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리사업장처럼 운영된다는 것은 이 구빈원에 들어가 있는 이 빈민들에게 말하자면 노동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될 수 있는 노동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구빈원에도 아까 그 범죄자들을 수용할 때 만들었던 이 파놉티콘 형식의 설계를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시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들의 행동이. 그러니까 단순히 가난하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구빈원에 수용된 사람들이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된다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비판들은 이렇습니다. 빈민은 생존 생계를 위해서 자유까지 박탈당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벤담의 반론은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런 속에서의 자유라는 것은 의미 없는 자유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저 굶어 죽거나 범죄자로 되돌아갈 수 있는 자유일 뿐이지. 그러니까 벤담이 생각하는 자유는 좀 우리 뒤에 나오게 되는 정말 적극적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자유하고 조금 다른 의미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담은 자기 자신이 하는 이 빈민법 개혁이 굉장히 인도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 빈민법 이 구빈원을 통해서 빈민의 교육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근데 약간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빈민인 이유에 대해서 벤담은 당시에 1700년대 지식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빈민인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빈민이 게으른 이유는 또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벤담은 무지하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니까 그 근원적인 문제, 즉 무지를 깨우쳐야지만 결국 이 빈곤을 퇴치할 수 있다라고 그런 아이디어에서 빈민 교육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벤담이 당시에 생각했던 그 영국의 빈곤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어떤 사회의 여러 문제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거의 사회 문제의 전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벤담이 이런 약간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영국 국민의 열의 9이 빈민이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소수 특권 계층들만 먹고 살만하고 사실 그 젠틀이라고 하는 그런 계급들만 좀 먹고 살만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노동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꾸 이렇게 보면 이제 벤담이 이렇게 자유를 억압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한 5분 내지 10분 안에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담은 이 우리가 요즘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헌법에 지금 시대 우리 헌법에 말하자면 기본권으로 주어진 언론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거권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으면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영국을 뭐 민주주의의 발생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대단한 민주주의를 갖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실제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뭐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뭐 지위가 있거나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선거권을 점점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약간 현실과의 타협인데 왜냐하면 이 사람 이렇게 말하자면
그 뭐 칸트나 이런 사람처럼 천상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지상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과 타협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때 이럴 때는 여성 선거권에 찬성을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특히 영국에서는 여성 선거권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말하자면 당시의 정치권의 그 분위기가 여성 선거권 얘기를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뭐 이 동양에서만 남녀 차별이 존재하고 뭐 이렇게 보면 여성 인권이 우리가 무시당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는데 서양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어떤 부분에서 더 심한 부분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여성 선거권 배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년에 쓴 1932년에 죽었는데 1929년에 나온 헌법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공리주의 원리에 따르면 여성의 선거권을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위기는 또 이 얘기를 해서 받아들여질 분위기가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원해서 여성 선거권을 배제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이 군주제 보면 영국인들의 이 군주제에 대한 그 국민 정서가 대단합니다. 지금 뭐 엘리자베스 2세 죽었을 때 뭐 많은 그 영국인들이 그 애도를 하는 모습에서도 보면 이때부터 벌써 200년이 지났는데도 영국인들의 그 왕에 대한 사랑은 대단한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군주제, 이런 상원제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 이것도 역시 이제 국민 정서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 공리주의 원리에 따르면 어쩌면은 다 없어져 버려야 되는 것들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어떤 시대적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계속 이 상대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현실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일단은 이 정도 개혁에서 멈추자라고 이렇게 할 거냐라는 거에서 벤담은 어느 정도 현실을 수긍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이제 벤담의 가장 자유주의적인 면모는 그 경제적 자유에 대한 부분에서 나옵니다. 자, 저 맨 위에 나와 있는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 그 벤담의 어떤 그 경제 사상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문구로 나옵니다. Be quiet. 뭐 잠자코 있어라 아니면 뭐 조금 좀 경박하게 얘기하면 입 닥치고 있어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좌우명해야 한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알아서 먹고 살 테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고전 경제학파 아까 말씀드렸던 애덤 스미스라든지 리카도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어떤 핵심 명제를 공유하고 있었다 젊은 시절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건 일반적으로 말해서 당신만큼 당신에게 이익인 것을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것을 당신만큼 열심히 계속해서 추구하려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래서 말하자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건 내가 잘 알고 그리고 뭐 정부보다는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의 간섭 따위는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유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부의 이 간섭을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이제 또 역시 공리주의적인 측면인데 이거는 보면은 이 공리주의는 한편으로는 또 역시 또 이 그 평등주의로 나아가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가 소수에만 집중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 몇 사람만 행복하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2조를 가질 수 있지만 이 사람이 1조가 가졌을 때하고 2조 가졌을 때하고 행복의 차이는 별로 없단 말이죠. 차라리 그 1조를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행복을 가지게 된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하고 단순한 논리일지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되도록이면 부는 좀 평등하게 나눠지는 쪽이 최대 행복에 가까워집니다. 부가 집중되는 것은 가히 좋지 않아요. 공리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고 해봤자 그것은 한 사람의 행복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막 얼마만큼 뛸 듯이 좋아하던 한 사람의 행복은 한 사람의 행복이에요. 여러 사람 그것이 아무리 커도 여러 사람의 행복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는 되도록 평등하게 나눠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공리주의에서는. 그래서 보면 가장 무력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의 행복은 가장 힘있고 부유한 사람의 행복만큼 입법자에 의해서 존중받을 자격을 가진다. 자, 그러면서 특히 이 사람이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생계라는 겁니다. 생계. 생계와 관련해서는 평등의 등급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생계는 무조건 보장해야 되는 것이다. 생계라는 것은 꼭 생존, 존재 자체라는 겁니다.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살아 있어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계는 평등한 인간들 사이에 존재의 등급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고 우리는 다 같은 존재니까 존재의 등급, 뭐 1등급 존재가 있고 2등급 존재가 있고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생계 평등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자, 그래서 시간 다 됐네요. 이제 마지막 요것만 하고 이제 요게 마지막 슬라이드일 겁니다. 그래서 벤담에 대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막 이렇게 뒤섞어 넣어놨는데요. 근데 이 다음에 나오는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인물이 또 우리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 나왔었는데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요즘 제가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그 교과서는 좀 봤습니다. 저희 때보다는 훨씬 더 충실한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교과서 생각하고 봤다가 어이구 뭐 상당히 어려운 수준으로 들어 있는 걸 봤습니다. 이 벤담을 이어서 나온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공리주의 사상가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이고요. 그러니까 벤담하고 이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의 아버지 제임스 밀하고 이제 둘이 좀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습니다. 근데 그 제임스 밀하고 이제 가까워진 게 1800년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밀은 바로 이제 그맘때쯤 태어났어요. 1806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밀과 이제 밀은 이제 벤담에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밀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 사상 때문이 아니고 약간 배은망덕한 캐릭터라고 이렇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벤담이 1832년에 죽었는데 마치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1833년에 벤담에 대해서 쓴 글이 있는데 아주 거기서 신랄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걸로 또 성이 안 찼는지 1838년 한 몇 년 더 있다가 또 벤담에 대한 글을 썼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벤담을 비난을 해요. 자기 아버지 친구인데. 근데 뭐 자, 근데 이 벤담 얘기만 자꾸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앞에서 뭐 인간은 뭐 쾌락과 고통에서 지배당하는 그런 존재로만.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벤담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영구 불변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하자면 인간이라는 것이 처음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쾌락과 고통의 지배를 받아온 그런 동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그냥 쭉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앞으로 뭐 만년 후에 태어날 인간도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밀은 여기서 보면 밀은 좀 인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밀은 역동적이고 인간의 역동이 발달한 진보적인 존재라고 봤습니다. 변화하는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벤담은 쾌락은 쾌락일 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쾌락의 어떤 쾌락은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질적으로는. 근데 밀 같은 경우는 쾌락이라고 다 같은 쾌락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은 진보를 통해서 더 나은 쾌락, 더 고상한 쾌락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밀은 인간에게 이제
그 쾌락과 고통만으로 정의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면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 예, 특히 이제 그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스피릿이라는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발달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 발달.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이런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좋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최고 수준의 행복, 이 고상한 쾌락을 향유할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고상한 쾌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걸 거기까지는 이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 지금 여기 와서 이런 강의를 듣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쾌락을 느끼신다면 이런 게 뭐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고상한 쾌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발달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예. 그래서 누구한테나 열려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뭐 다 똑같이 주어지는 건 물론 당연히 아니겠지만, 예. 오직 자유의 분위기 속에서만 이 자기 발달이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최고의 행복을 얻으려면 자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강연의 제목이 공리주의와 자유주의니까 미래 자유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길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벤담에 대해서만 공리주의 쪽에만 조금 너무 포커스를 둔 것 같습니다. 뭐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다 그러면 미래 자유주의에 대해서 또 강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2부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리주의와 자연주의, 자유주의 타이틀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일단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가 오늘 나와서 내용 이해하는 데는 크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진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몽주의 시대고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든지 그 시대를 한번 붙잡고 변혁시켜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함께 다루어졌고요. 이 내용들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니 해도 시대 이성과 그리고 과학으로 대변되는 수학적 지식을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 삶 속에 한번 대비시켜 볼까 처절하게 노력했던 사람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오늘 진행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지금 큰 일이 진행되고 있죠. 수능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잡을 좀 피하기 위해서 거의 4시가 되면 제가 바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뒤에 있는 선생님. 예, 교수님 강의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공리주의와 자유주의 저희가 또 말은 또 많이 들었어도 막상 또 말을 하려고 하면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교수님의 그 강의로 또 한층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교수님도 강의 중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 인간의 그 욕망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뭐 저희가 돈을 무한정, 재물을 무한정 가진다고 해서 그게 뭐 사람이 행복이 더 정대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이 욕망, 특히 현대 사회가 될수록 욕망은 더 다양해지고 더 좀 어떤 면에서 좀 더 노골화되고, 근데 이런 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을 어떤 측면에서 최대 다수 또 최대 행복 이렇게 맞출 수가 있을까 하는 욕망의 측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존 스튜어트 밀 그 마지막 그 자료 화면에서 영성의 복귀인가 그렇게 제가 그 제가 알기로는 벤덤은 상당히 그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인물이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유주의를 이야기할 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종교적 영성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 예. 명확하게 되셨죠? 우선은 이제 그 욕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중간에 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행복의 포인트는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는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벤담도 그 인간이 느끼는 그 행복의 그 주관성, 좀 어렵게 말하자면 주관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말하자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사람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의 목적이 아까 해악을 제거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이제 범죄라는 것의 그 해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법을 집행함으로써 그런 해악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좀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 임무는 일단은 쾌락을 늘린다기보다는 해악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아까 생계를 강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생계를 강조한 이유는 일단은 적어도 살아는 있어야 뭐 다른 어떤 행복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적어도 생존할 수 있는 그 기반들 제공해주고, 그리고 각 개개인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그 바탕이 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요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준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개개인이 어떤 행복을 누릴까, 어떤 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까는 마지막 그들에게 충분한 자유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에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벤담이 이제 동성애자 처벌을 반대합니다. 그 시대에는 동성애자는 이제 말하자면 거의 그 사형을 받을 정도로 아주 중벌에 처해졌거든요. 근데 벤담은 이제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성적 취향 뭐 이런 것들도 말하자면 거기에도 자유는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봤던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이 아까 미래에게 있어서 아까 그거는 마지막 그 아마 부분 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벤담이 아니고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밀은 아무래도 이제 그 벤담이 인간을 규정했던 방식,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을 전부 다 철저히 이제 쾌락과 고통에 지배당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 본 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아마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과 동물이 그러면 다를 바가 없는 거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공리주의에 대해서 뭐 돼지의 철학이다, 뭐 이제 이런 어떤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은 바로 그러한 비판을 의식하면서 공리주의가 인간을 그렇게 단순하게만 보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인간은 좀 더 다면적인 측면을 가진다. 인간은 심미적인 차원도 가지고 도덕적인 차원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으로서 영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영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꼭 종교적인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특정 종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단순히 어떤 그 육체적인 쾌락과 고통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더 높은 차원의 그 정신 세계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정도로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분 질문하실 거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리동에서 온 이영희입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밴덤에 대해서는 최다 대소의 최다 행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결과만 좋으면은 그냥 많은 사람이 행복하면 도덕적인 것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결과만 좋으면 행복하다 하면 그럼 과정을 무시해도 되는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존 스튜어트 밀이
벤담의 제자라고 그러는데 이분의 공리주의는 질적 공리주의라고 이렇게 예.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뭐 돼지, 배부른 소크라테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러면은 질적 공리주의 같으면 배부른 소크라테스는 될 수 없나? 우리가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려면은 과연 어떤 정책이라든가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이런 게 대해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우선 맨 처음에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그 뭐 지난 두 개 강좌인가요? 그 연속해서 아마 칸트 들으셨을 겁니다. 예, 칸트하고 공리주의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극과 극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평가할 때 이게 옳으냐 그르냐라는 걸 평가할 때 칸트가 이제 말하자면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공리주의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 방식은 사실 양자를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만약 재판을 한다.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가 이분을 만약에 칼로 찔렀다. 이게 행동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칼로 찔러서 이 사람이 죽었느냐, 그냥 다치기만 했느냐, 아니면 찌르려고 했지만 실패했느냐, 요게 중요할 수도 있고, 이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예. 일단 죽으면 일단 죄가 살인죄가 돼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결과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뭘 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그런 거냐, 아니면 계획적으로 그런 거냐, 아니면 사리가 있었느냐. 사실 굉장히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양쪽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 방식은 사실 앞뒤를 다 봐요. 칸트하고 공리주의를 합쳐놔야지 우리의 그 말하자면 우리의 사고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한쪽만 본 경향이 있어요. 예, 그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소크라테스 얘기를 하시니까 그 거꾸로 하신 것 같은데 배부른 돼지하고 이제 배고픈 소크라테스인데 그 이 질을 구분한다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만약 발달하는 존재, 진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굉장히 유치한 장난, 뭐 흙장난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도 쾌락을 느끼지만 점점 이제 자라면서 지적 정신적으로 성숙을 하면서 그런 유치한 장난으로서는 별로 즐거움을 못 느끼잖아요. 좀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더 교육을 받고 좀 더 지적으로서 더 성숙하게 되면 사실 더 고차원적인 어떤 그런 것에서 쾌락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소크라테스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돼지에서 이제 소크라테스로 가는 과정이에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여쭤보신 게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됐습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이죠. 가장 이상적이죠. 배도 부르고, 그러니까 쾌락이 양적으로도 충족되고, 질적으로도 좋아지면 당연히 그게 제일 좋은 법이죠. 하지만 그 문구에서 하려고 했던 얘기는 양은 아무리 많아도 질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리 하고자 얘기했던 얘기죠. 그래서 강도가 아니고 빈도. 그럴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벤담의 이야기가 나왔던 시기가 산업혁명 시기이고 국민의 한 절대 다수가 80% 이상이 빈곤층에 있었고 이 사람들은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 보자는 노력에서 이게 나와서 이제 오늘날 대한민국 관점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소수의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절대 다수의 빈곤층을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우선 생각했다라고 봐주시면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항상 이제 이 비유가 나오면 제가 하는 말이 소크라테스는 배고픈 적이 없습니다. 잘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사진 않았는데. 그 당시 그리스 시대에
시민 계층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건이 돼야만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갈 정도의 어떤 무장을 갖출 수 있어야 되고,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질문이 없으면은 저한테 네네. 네. ABC가 많은데 도양에는 그게 없거든요. 도양은 뭐 불교, 뭐 유교, 뭐 소크라테스 A라는 게 없고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런 게 없거든요. 도양은 왜 그런 건 없고 서양은 왜 그런 게 있어요? 아, 그 말씀에 대해서 동양에도 그런 학자들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공자, 예. 노자, 장자. 자, 육아에서도 공자, 맹자, 순자 뭐 이렇게 쭉 학자들 기준으로 그 분류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또 그렇게 나눠서 전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아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에는 또 많은 분파들이 있고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이거 이제 학자들별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또 내용에 따라서 학문의 분파별로 나누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리주의 이러면은 우리가 육아 혹은 묵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파별로 나눈 것이고, 방금 우리 선생님께서 강의하신 것처럼 벤담, 밀 이렇게 나누면 이제 학자 중심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동양이라고 해서 그게 없는 건 아니고요. 관점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여기 저한테 지금 메시지가 온 게 있는데 이 질문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진천동에 계시는 이삼조님께서 보내오셨네요. 지금 우리 실시간으로 듣고 계시면서 문자 보내신 것 같은데, 미리 아버지 친구인데도 벤담 사후 벤담을 혹평했다는데 어떤 점을 혹평했나요? 이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네, 벤담에 대한 미래 관점을 좀 설명해 달라시는 거네요. 예, 그 미리 벤담을 비판하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밀은 벤담이 인간의 성품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제가 조금 얘기를 좀 거창하게 하자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그 유교 전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맨 위에 공자 뭐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근대까지 쭉 이어져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서양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그 윤리학이 근대까지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도 사실 이 아리스토텔레스 그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그 윤리학이 그대로 맥을 이어서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가장 그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성품이라는 측면입니다. 성품. 인간에게는 성품이라는 게, 그리고 그 성품을 잘 발달시켜서 여러 가지 덕을 발휘하는 거죠. 근데 보면 벤담은 인간의 성품에 대해서 한 번도 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딱 정해진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쾌락과 고통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달리 성품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려면 그건 이제 법을 통해서 적절하게 통제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향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을 두려워하게 만들다든지 이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성품 자체가 형성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밀은 다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져왔던 그 성품이라는 것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인간한테 성품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벤담은 성품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니까 바로 그 부분을 그냥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벤담은 한 개인의 성품만이 아니라 국민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셔널 캐릭터로 아주 국민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금 무시증 끝모양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국민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네 그 영국인들하고 독일인들 정도가 좀 괜찮은 국민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기 뭐냐 저기 저 남부 유럽 뭐 조금 약간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 좀 이렇게 말하자면 약간 그 국민성에 따라서 등급을 좀 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성품이라는 것을 굉장히 한 개인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차원에서까지 성품을 강조해요. 근데 벤담한테는 그런 논의가 전혀 없다라는 그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합니다. 자, 또 잠시만요. 다른 분 한 분 계시죠? 일단 먼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존 롤즈의 사회정의론 하는 책을 이렇게 예전에 보게 되었는데 그 책에 그 역자의 서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윤리가 칸트 시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이야기되다가 그 이후로 윤리라는 것이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세상의 관심에서 이렇게 내려앉았다가 비록 이제 1970 몇 년입니까? 정의론이라는 그 롤즈의 그 책이 나오면서 다시 이렇게 부각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 책에서 보면서 어떤 의미로 그 의미로 썼는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윤리를 전공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아까 처음에 소대 말씀하셨듯이 국민윤리라는 걸 배운 시대였는데 우리는 윤리 도덕하는 교과서를 학생들이 배우지만 외국에는 그게 배우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상황이 어떤지 제가 상당히 궁금해서 한 질문을 해봅니다. 저도 네, 그 윤리 교육 말씀하셨는데 아마 인성 교육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지금 그 밀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어떤 내적인 영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계명대학교 단과대학이 타블랄라사 칼리지이고 우리 강 교수님 소속되어 있는 곳이 지금 경희대학교에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후마니테스 칼리지인데 여기서 이제 아마 학생들 인성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강의하고 활동을 하는데 그 선생님 말씀과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과연 이 인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뭔가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그건 이제 윤리적인 것하고 좀 포함시켜서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밀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이 그 인간의 성품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때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인성을 교육시킨다보다 지적 훈련도 시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나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일 거고. 우리 인성 교육 제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그 인문학 교육을 좀 지향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인성 교육하고는 또 좀 약간 거리는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그 1학년 그 처음 대학 초년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디 여기저기 대학에서 인성 교육 얘기를 하는데 20년 동안 너네 부모도 어쩌지 못한 인생을 내가 어떻게 단 한 학기 만에 어떻게 하겠냐. 이 한 과목 가르친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겠냐. 그러면서 이 교육은 절대 인성 교육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뭐 윤리 관련된 이론을 가르치고 뭐 이제 이런 거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저희 때 배웠던 국민윤리에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동양 사상이니 뭐 서양 사상이니 이런 걸 쭉 일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수업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수업은 우리나라에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 국민윤리라는 교과목은 그 7, 80년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상황 때문에 만들어졌던 그 교과목이고, 네. 예. 롤즈 서문에요. 아마 롤즈 그러니까 사회 정의론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정의론이 아니라 사회 정의론 하시니까 아마 이제 그 번역본이 옛날 걸 보시면
황경식 교수님 번역하신 거 보시고 그럼 역자라면 당연히 이제 그분이시겠죠. 예. 아마 이제 그분의 의견이시겠죠. 예, 그분의 의견이신데 우리가 보통 이제 윤리라고 하면은 이제 사적 윤리, 이제 개인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는 게 옳으냐, 이제 이런 차원의 문제를 다룬다고 한다면 공리주의는 관심사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개인의 행동보다는 이렇게 말하자면 공동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정부 뭐 이렇게 말하자면 약간 뭐 국가 정책이라든지 법, 제도,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되나, 이런 공적 영역에 더 관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윤리학이라기보다는 정치 철학이나 사회 철학에 좀 더 가깝다고 보여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러다가 아니면 그분이 이제 공리주의를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공리주의는 윤리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네, 혹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잠시만요. 혹시 지금부터 질문하실 분 미리 손을 좀 들어주시면 제가 시간을 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질문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봉덕동에 사는 김봉수입니다. 그 공리주의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산주의 예전에 그 마르크시즘, 예. 그 다음에 공리주의와 사회주의 예. 좀 연관식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들 이제 실제로 이제 공리주의라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쩌면은 좀 국가가 이렇게 말하자면 국민들을 이렇게 통제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통제하기를 바랬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벤담이나 이런 시대의 공리주의자들은 벤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자유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사회주의자하고 이렇게 사회주의나 이런 공산주의하고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약간 양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생계를 강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국가가 모든 국민들한테 사실 생계를 보장하려면 사실 어느 나라도 실현 못하는 건데 지금 세상에 그러려면 굉장히 간섭을 많이 해야 돼요. 국가 통제가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러면서도 그 생계를 넘어선 그 이상의 부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나 그런 방향으로 가기는 좀 힘든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자기 행복의 추구 속에서 최대 행복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주의하고는 좀 연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적인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리주의가 사회주의와 연결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김 교수님 그 질문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사실은 존 스튜어트 밀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음이 가능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레미 벤던 같은 경우는 실제 애덤 스미스의 이 경제적 자유주의 혹은 자유방임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런 형태는 아직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당시에 이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표현됐던 생시몽이라든지 퓨리에라든지 이런 사람들과의 지적 연결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사회적 자유주의라고 그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인데 사회적 자유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이념적 이데올로기로까지는 표현을 하지는 않죠. 그거는 아마 존 스튜어트 밀 당대에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만 아직 공리주의 선 안에서는 벤덤은 경제적 자유주의, 존 스튜어트 밀은 사회적 자유주의를 주장했던 공리주의 철학적 급진주의자들 안에서도 그렇게 보고요. 아까 또 얘기됐던 것 중에 이 제레미 벤덤과 제임스 밀, 존 스튜어트 밀의 아버지인 제임스 밀은 같은 동년배 세대지만 어떻게 보면 선생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제임스 밀이 이 제레미 벤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도 벤덤의 사상으로부터 또 이탈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존 스튜어트 밀인 아들은 어떻게 보면 공리주의 전체 안에서는 한 3세대 정도 됩니다. 1세대가 벤덤 세대면 제임스 밀 세대가 한 2세대. 그러니까 3세대 이렇게 그 사이에서도 이 세대 간의 격차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은 그런 세대 간의 격차들에서 이런 이 소위 말하는 사상적인 변화들도 있고요. 그렇게 조금 차이를 둬서 이제 보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분 계시나요? 네,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우리 강준호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한 2분 정도 짧게 뭐 설명도 좋고 감상도 좋고 말씀하실 기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오나요? 네. 제가 그 SRT 예매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예,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근데 여기 뭐 어떻게 시간에 딱 잘 맞게 왔습니다. 그래서 대구 또 오래간만에 오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예, 여기 한 4-5번 이렇게 뭐 왔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근데 올 때마다 기분은 좋습니다. 예. 저는 이제 좀 서울이 번잡하다고 생각해요. 서울 사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서울보다는 조금 덜 복잡한 도시, 그래서 대구 정도 도시 사이즈의 도시가 제가 참 선호하는 그런 도시여서 여기 와서 이렇게 또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게 돼서 뭐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서울시에서도 이제 이와 비슷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실천인문학이라고, 예, 거기서 이제 몇 번 이렇게 강연도 하고 했었는데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시민분들 같이 뵙고, 예, 강연을 하니까 항상 처음 보는 분들 앞에서는 좀 약간 좀 긴장을 하게 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 실제로 이제 학생들한테 강연 잘합니다. 예, 그래서 예, 하여튼 어쨌거나 이렇게 좀 늦게까지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강준호 교수님이 87학번이다 그러셔서 저 86학번인데 반갑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동시대에 같이 뭔가 문화적인 걸 향유할 수 있었던 분이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목요철학원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은 해겔 2편 이제 남아 있고요. 이번 학기도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공리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제목으로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강준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27회 목요철학 인문 포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